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외모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샜다, 그리고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100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속 적부심 심사라든지 혹은 오늘처럼 이제 사실은 보석 신문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내란 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역시도 결국에 참석하게 된 게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예를 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이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말보다는 결국 보석 신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은 다 채 안 됐지만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이제 그만큼 이제 관심이었고 왜냐하면 특히 오늘 보석 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이제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두세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 사례라거나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좀 외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거는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보석신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지점이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1.8평 남짓한 독방에서 홀로 거의 외출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지내면서 건강관리가 무척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명 위기라고 하는 지금 진단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좀 적극적인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접견조차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 5회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목소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쨌든 재판이 두 개였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보석 심판이 있었는데 먼저 그 앞서서 있었던 재판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건데요. 선고가 아닌 그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그 강 부속실장이 작성했던 사후 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법상의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네, 그 뒤에 사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이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작성을 하느냐,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본인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강변한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핵심은 저는 이 윤 전 대통령이 결국에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부당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피고인 국민참여 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예.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재판에서의 혐의가 모두 이제 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에 폐기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희구 전 부속실장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출석한 법정의 이슈가 내란 재판이라기보다는 예.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내란 재판의 대부분 혐의들이 귀속이 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지금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숱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어 왔던 사안처럼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영장 쇼핑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수처의 어떤 수사 내란권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처럼 애초에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져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방해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들을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의결은 국무위원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의 대다수 혐의들이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내란 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기소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한 게 이중 기소 아니냐 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네. 보지는 않는 게요. 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별건으로 좀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던 합법적인 체포 절차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해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그 체포의 과정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 이른바 뭐 인간벽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이 뭐 총을 보여줘라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경호처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질 때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예상이 될 때 그 부분을 저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발부
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기를 언급하고 혹은 뭐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예. 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간 게 아니었다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부만 이제 골라서 연락을 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에 또 통고를 하고 이런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루는 것이라 보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이제 작성을 하고 폐기를 했다라는 것은 애초에 처음 선포되었던 계엄 선포문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어떤 보완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인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민주당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란 특검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출범되기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범죄는 추가 수사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희 야당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출범시켰고, 그렇게 출범한 특검이 내란죄 자체를 수사하기가 요건상 어려우니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특검을 포장하기 위해서 외환죄라고 하는 혐의를 새로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적 혐의라고 격하를 시키는 등 무리하게 적용하는 모습만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 주도의 내란 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지금 헌법 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자충수를 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특검의 출범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워낙 사안이 큰 건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들이 분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소유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도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수사를 똑같이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검 출범 이후에 특검이 소환했던 뭐 주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특검에 가서 180도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뭐 본인은 몰랐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특검 출범과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어서 열린 이제 보석 신문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18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보석을 해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보석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주장을 좀 살펴보자면 네. 지금 내란죄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죄 이후에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런 별건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지금 이 내란 재판을 포함해서 무수한 사건들의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방에서 거동조차 불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 접견들도 지금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접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로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석이 충분히 가능한 법적 요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 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심신상의 이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판사가 즉답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보석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의 절차에 협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협조하지 않겠다로 들리는데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에도 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보석을 해준다고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했다면 모를까. 그럼에도 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런 조건부를 걸면서 보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모습처럼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구치소 내외에서 충분히 어떤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를 하면서 그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재판에 잘 나왔다. 그리고 집하고 법원이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석 신문에서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특검이 이 석방이 되면은 정치적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오히려 석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하지 마시고 입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셔서 입당을 이미 하셨다고 했지만 그 자격이 보류가 됐는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협박인 것이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섬뜩했는데요.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이 어떤 신성한 법정 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떠오르면서 결국 일종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예고성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사실 변호인으로서도 적절치 않고 지금 뭐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덧센 특검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해당 덧센 특검에는 플리바게닝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재판 직전에 기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테니 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 전 변호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12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관계자들의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구속이 됐거나 구속 기소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달 가까이 구속이 이미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의 연장, 보석을 하지 않는 것에 추가적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법정을 겁박을 한 것이 아니라요. 특검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전히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방 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맞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전혀 우려와는 달리 소요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인용할 수 있는 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무슨 내란 수계가 풀려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차분히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예. 경험칙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특검 측이 뭐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석방시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이야말로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재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수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편성과 재정기획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책적인 기능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게 된다. 뭐 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런 큰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에도 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개편을 하고, 뭐 특허청과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격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여러 면에서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예. 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말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뭐 검찰청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제 효과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단말마처럼 마치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갑다라고 하는 식의 인사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섬뜩하다라고 느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찰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정확히는 과거 경찰들이 수사를 주도했을 때 보다 비인권적이고 더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그 권한을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수사기소권의 일부 분리뿐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민생수사 한 건 처리의 평균적인 일수가 150여일에서 300여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2배 이상으로 더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판치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없는
없는 부정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책임 있는 수권,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문제인식에만 함몰돼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청이 당장 뭐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1년의 유예 이제 기간이 유예 있습니다. 기간을 이제 두었는데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뭐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완 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고 정부에서 꼼꼼히 이 검찰 개혁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만큼 충분히 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은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게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계속 반발을 했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을 포기를 했었죠. 이런 일만 봐도 결국에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도 사실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의 통화가 오갔다. 그 뒤에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런 네. 것들도 비화폰을 통해서 오간 통화의 내역들도 확인이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제기됐던 것이 일단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한데 몰려 있으면서 벌어지는 이 검찰의 비대화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 권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생기는 것뿐이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수사 권한 자체가 완전히 국가 기관으로부터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걸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중수청이나 공수청이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면서 오는 일요일에는 밖에서 장외 집회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구에서 했었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에서 할 예정인데 네.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지난 대구에서는 저희가 종래 한 5만여 명 정도가 결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7만 명 정도의 인파가 운집을 했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더군다나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가 과도할 정도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그 야당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파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0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야당이 국회 내에서 이런 집권 여당의 폭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해투쟁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추석을 앞두고 또 대규모의 지금 집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규탄 집회 속성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되 다만 이것이 원내에서 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법안 처리 등 여러 이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선에서 이런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기조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 장외 집회를 할 때인가?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단일 대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뭐 당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장애투쟁을 왜 하냐라고 살펴봤을 때에는 내부에 골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투쟁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특검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겠죠. 뭐 내란 당일에,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결국에는 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의도적으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을 옹호했다, 혹은 동조했다, 혹은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갔던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통일교와 유착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문제 이 부분도 사실 당과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내부에서 어떤 자정작용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선을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을 해서 55%를 기록을 한 수치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라서 34가 됐고, 정당 지지율도 나왔죠. 네,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38%, 국민의힘은 지난주랑 같은 수치 2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나요? 먼저 좀 네, 일단 제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뭐 네.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그 문제가 됐던 그런 경선 기간에 3,100명 정도의 통일교 교인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당원으로 총선 기간은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6만여 명이 새롭게 입당을 하는 가운데 3,50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 남짓한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5천만 국민 중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120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과연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무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성으로 내란몰이만 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이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께서 준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한 노동계약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단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백을 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145명의 귀빈들이 모인 만찬을 회피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네, 일단 뭐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의 추이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사법부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서는 이제 당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갈등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과정과 국민들께 피해 없는 과정 관리를 통해서 좀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좀 바로잡을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일정을 수행하셨고 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자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외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통일교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 이 부분은 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수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당이 위배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당을 한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통일교 측과 유착해서 전당대회에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입당 원서를 뿌리고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지부의 어떤 목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입당했는지를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자발적인 알겠습니다.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순리대로 어떤 진실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든 야든 이번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수치가 지지율이 내려갔고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또 반성의 여지로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